지분도 없어요. MB 장남은. 그리고 MB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스 재무 책임자의 이거 최고 경영 3대 최고 경영인에 들어가는 거죠. 요새는 이게 재무 책임자라는 게. 거기에 등극을 했다는 게 뭐 하여튼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전국 각지의 땅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댁 김재정 씨의 부인이 전국 각지의 땅 부자다. 그러니까 상속받았다 이거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다스 일대 주주였는데 왜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을까? 이 답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이 답을 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땅은 다 내 땅이다. 라던 김재정 부인.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납해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주식도 만만찮게 올랐고 괜찮은데 가지고 있으면. 다스는 회장은 MB 친형 이상은 지분 46.85%, 부회장은 MB 처남 김재정 지분 48.99%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는 바람에 2010년이죠. 네. 그런데 부인이 보유 주식을 승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19.73%를 내게 됩니다. 상속세로. 이걸 이제 주식으로 물납한 거예요. 그 기획재정부 캠코가 지금 19.73% 3대 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라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린다는 거죠. 4대 주주는 MB의 고향 친구 김창대로 지분은 4.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그런데 북경과 문등과 강소와 닝보에 큰 해외 법인, 중국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MB 장남이 다 대표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10년 8월에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경영기획실장 겸 상무로 올라갑니다. 15년에는 바로 전무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올라오네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내부회계 총괄이사, 뭐 요즘 말로 CFO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서 본사 자금까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이상은 지금 일대 주주인데 이 아들은 부사장으로 강등했다. 그리고 충남 아산 공장으로 좌천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다스 지분 1%도 없는 이시영이 어떻게 다스 대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중국 법인 대표죠.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큰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큰아버지 사랑 때문에 실제 주인은 MB라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의혹이 있다 그겁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는 1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정수로는 말이에요. 사돈끼리 동업하는 애가 그다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이가 16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그 아무리 사돈을 하더라도 그 동업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하고 처남 그리고 후보와 형님과 처남 요 세 개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사이는 뭐 척도할 길이 없죠.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은 업종을 같이 하면서 사업자 출입처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이입니다. 또 김재정 사장은 아마 이상은 회장님 연세 비슷한 형님이 공직자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성격이 또 좀 미안하게 좀 성격이 두 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님 같이 돼서 사돈이 아니라 형님 할 정도로 두 분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서 저보다는 사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상당히 더 친한 사이입니다. 저하고는 굉장히 좀 서먹서먹한 사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드리면은. 이 문제는 지금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하시는 것은 금물이고 불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영희 변호사는 이것도 뭐 무죄 추정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거니까. 예,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이제 또 한 번 그 예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같은 식의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현금 같은 게 없을 때 대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1순위는 보통 국세청 이런 데에서는 압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것에. 현금 없으면 부동산 네, 압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뭐 주식 같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가증권은 항상 변동이 되고 실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매우 위험해서 잘 안 하죠. 예. 그리고 물납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상장된 회사 거면은 뭐 시세가 얼마다 금방 예, 나오지만 비상장 알 주식은 수가 특히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에게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하라 그러고 예. 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하라 그러는 건데 예.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물납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종 증여의 방법이나 신종 양도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특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지가 않고 제대로 이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팔았을 때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이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넘기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아주 싸게 대량 방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아, 높고요. 이거 말이 안 돼. 액면가는 10,000원인데. 그렇죠. 이거 원래 근데 당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당시 그런 50만 원 정도 평가가 예, 나왔다는 그런 거 평가 아니에요? 같이 주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10,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세금을 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렇게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누구라도.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본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땅은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도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넘기고 싶었을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고 이제 이걸 여러 번 유찰을 시켜서 그 정말로 이것을 사서 본인이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그 주식을 소유하게끔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유찰 5차례 유찰이에요? 그러니까요. 캠코가 최초 예정가액을 843억 원, 1주당 143만 원으로 쳐서 그 당시에 뭐 58만 원 평가액인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5차례 유찰돼서 현재 최저 입찰가가 505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데 혹시 사실 의향 있으신? 전 돈이 없어서. 5억. 많이 떨어졌는데. 800억 원, 840억 원 하던 게 505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5차례 공매 뭐 개인이건 법인이건 아무도 입찰 참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요 점도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생각에 그 이미 다 이거 결론 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MB 거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MB 거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인가에 좀 시각을 조금 우리가 맞춰봐야 되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의심이 많이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한다니까 이렇게 다들.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은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뭐 이상하다는 분만 네. 확실한 근거 있으면 소용없죠. 저희 김재정 씨가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처남 아닙니까? 이분이 죽으면서 부인에게 땅과 다수 주식을 상속을 했는데 이 상속세를 김계정 씨 부인이 내야 되는데 아마 현금이 없을 경우 목돈 상속세가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현물로 낸 것 같은데 문제는 50분의 1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스 지분으로 왜 주식으로 냈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스가 본인 게 아닌 게 아닐까? 본인 게 아니니까 뭐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현물로 내자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면 과연 이 다스는 누구의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 사회 하에서 우리가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렇죠. 50분의 1 손해를 보고 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랬을까가. 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추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누굴 걸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해가 얘기해봐라. 되거나 뭐 하는 뭐 빙빙 돌리지 말고. 계속 의문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면 다음 분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아니 몰라 왜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왜? 이종문 실장. 저는 서 소장님의 글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네? 내게 아니다를 이렇게 영어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어가 Not my business? 네, It's not my business. 자, 지금 다스가요.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 단위라면서 2조? 예, 2조 정도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트 생산 업체죠. 예, 납품하는 데는 현대자동차고 기아자동차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건 50분의 1의 가치로 그냥 넘겼다고는 하지만 미래 가치로 얘기하면 50분의 1도 더 될 거예요. 어마어마 50배 이상. 정말 네, 미래 네.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뭐 이 확실하게 납품처가 있고 또 네. 이 뭐 계속되는 어떤 그 해외 투자, 해외 계속 법인도 이렇게 생길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나가서 이제 글로벌 시장 뭐 얼마든지 진출하고 지금도 해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 벌써 해외 법인만 해도 네, 5 외국 군데 회사에도. 뭐 네, 생겼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더 아깝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땅이나 현금보다 이것이 덜 아까운 거예요. 그럼 덜 아까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확실하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도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비슷하시네요 지금. 손해나는 장사로 왜 했을까? 네. 뭐 다른 혹시 김현성 예. 원장? 예. 저는 그 1차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정말로 본인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물건이었다. 예,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10,000원에 판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분해서. 그리고 그 주식이 어떤 1%만 가져도 소액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금 재정기획부가 19%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 주식이 어떻게 누구한테 갈지에 대한 좀 면밀히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왜 처음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캠코가 50만 원 정도로 정상인 가격이 있는데 거의 1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책정했는지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다스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또 의심을 받는 건 BBK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스가 자산이 120억 정도 자산이었는데 예. BBK에 출자한 돈이 190억이었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그 최대 주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150원 막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과감한 투자는 그럼 누가 하는 거냐라는 것이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따 근데 참 질기다 싶을 것 같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했고 아니라고 검찰 수사 다 했는데 아이고 뭐 근데 박상현 박사가 어때요? 네, 아니라. MB 거면 어때요 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남의 재산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뭐 그 아들이 가서 뭐 CFO인지 뭐 돈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주가 조작도 그렇지만은 아니 물론 주가 그렇지만 조작의 본질이 되는 더 거죠. 크게는 아니, 대통령 옛날 그 되신 분이 BBK 국민 앞에 사건. 거짓말을 한 거죠.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가요? 그렇죠.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다스와 관련돼 있는 것은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받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보통 내잖아요. 현금이 없으면은 땅을 팔죠.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땅이 엄청 많습니다. 땅은 뭐 82년에서 91년 사이에 47곳 224만 평방미터. 그걸 집중 매입했다고 해서 계산하면서 저는 몇 번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68만 평인데 맞나요 이게? 이 보도 자료가?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 아시면 돼요. 땅을 이렇게 살 수 이거 있어요?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엄청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팔아도 될 거를 네. 아무튼 현금 대신에 주식이든 또는 땅이든 팔아야 되는데 땅을 팔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땅이 어디서 왔는지가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누가 사고 이런 것들이. 근데 주식은 비상장이에요. 거기다 또 이 주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주식으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식은 김재정 씨 거 맞네? 예. 라고 하는 걸로 결론 나잖아요. 네. 그럼 굳이 땅 대신에 주식을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내놓은 겁니다. 땅 산 돈은 어디서 나왔나 이런 거 노영희 변호사 누가 아시죠 이거? 회계사가 한번 오셔야 되나? 이 땅 산 돈은 뭐 자금 출처 조사 안 해요? 68만 평을 샀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 상속세로 내면 그걸 추적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제가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처음에 이 땅을 사기 시작해서 어떻게 결국은 누구 돈으로 샀냐가 가장 누구 돈으로 중요하죠. 샀냐 자금 출처가 그러니까 뭘 해서 도대체 평생에 돈을 얼마를 벌었으면 이게 지금 이 주식 내놓은 것만 해도 지금 캠코에서 나온 게 지금 저 최초 예정가 이게 800억 원이라는 돈 아니에요. 높게 책정돼서. 높게 책정돼서 그럼 낮게 책정을 해도 50만 원만 따져도 이게 얼마인데요 지금 그렇죠. 돈이. 그렇죠. 근데 문제를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일부를 포함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아, 맨 먼저 하실 거 그랬네. 괜히 오래 얘기했네. 그럼. 예. 간단하게 결론 난다는데. MB가 형님 내가 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사회의 의혹이에요. 형님 제가 이제 이 현대를 그만두고 회사를 하나 괜찮은 걸 차렸는데 다스라고 이걸 제 이름으로 하려니까 제가 이게 여러 출마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재산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 좀 장애가 되니까 이게 형님 이름으로 해 주셔. 그리고 형님은 또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형님이라는 것도 김재정 씨. 예? 형님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땅도 있고 이렇게 그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재산도 있으니까 형님이 이름으로 회사 이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형님 이름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은 아니죠. 김재정 씨한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오빠. 손이천함. 예, 그죠. 지금 고 김재정 씨죠. 네. 그러니까 김재정 씨 그래 내 이름을 해라 그랬는데 이제 김재정 씨도 돌아가시고 해서 이게 세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명바가 이거 세금 나왔다 이거 세금 내게 돈 좀 줘라 그랬더니 아 제가 지금 제 돈을 이렇게 의도하면은 이목도 있고 아니 그걸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누가 누구더러 세금을 달라는 거죠? 아니 이제 그쵸 형님네 가족에서 내 그쪽에서? 이름으로 이제 내가 이 세금 낼 돈 내가 주면은 이렇게 재산 이동도 있고 이제 눈에 이렇게 띈단 말이야, 띄니까 그게 돈이. 한두 푼도 좋은 아니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영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세금을 내십시오.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까워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그 이제 세상에서 길게 여러 가지 의심.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세상에 얘기한 거라고 의심이 틀려요? 아니, 아니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기하의 의견이 잘 알아들을 만한 것 같은데. 야, 그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앞으로. 듣지도 않고 자기 그림만 그리느라고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아니 보니까. 세상의 이 의심이 패널이. 이거 아니에요? 세상의 의심. 아참 근무자들 확실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죠. 다른 사람 뭐 하도 복잡해서. 시청자들 다 듣고 계신데 뭘 복잡하기는. 그거 뭐예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다음 얘기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 남의 집 재산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가 궁금해요. 다만 이거는 왜 조금 더 이상하다. MB 아들 이시영 씨가 주식 1%도 없는데 다스의 해외 법인 대표가 되고 본사의 재무 책임자 이게 뭐 요즘 말하는 뭐 치프 파이낸셜 오피서 이래가지고 이건 재무 담당 총 책임자입니다. 회사 돈. 그러니까 돈 통차고 앉은 자리예요 이게. 왜 이 자리에 가게 됐을까?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들어보시죠. 설립 초기부터 2006년 6월까지 비상근 감사로 일하면서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재정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고 하면서도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다스의 실제 주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 그 회사가 저 회사라 그랬더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김재정 사장은 거기에 주주지만은 자기 회사를 또 경영을 했는데 92년도 그 회사를 없애면서 93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보께서는 세간에서 크게 의혹이 되고 있는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의 도곡동 토지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과 주식의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의혹을 밝힐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밝힐 책임은 없고요. 제가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전하지만은 그분들도 다 벌써 70대 중반이 넘으셨고 또 한 사람은 60대가 다 됐는데 지금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1985년도에 제가 무엇 때문에 개인 재산을 사는데 남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땅을 혹시 뭐 형제 이름을 한다든가 누구 이름을 하지만은 1985년도에는 그 해에 제가 해외 다니는 연도나 이걸 쭉 보시면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더욱이 왜 저 이름으로 안 하고 남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출발점이 도곡동 땅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스에서 BBK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여러 정황이 실소유주가 지금 명목상 소유주와 다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정황 증거가 예. 한 다스가 넘다고 봅니다. 한 다스가 국민과 국가를 갖다가 기망한 일이고 뭐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뭐 끝나는 거죠. 네, 벌써 7시 3분을 넘어섰는데요. 그 나라 체면도 있는 거고 이거 좀 그만했으면 싶기도 해요. 네, 본인 거 아니라는데 뭘 자꾸. 근데 참 아들은 왜 또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이것도 뭐 간단히 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개인 회사에서 뭐 일 잘해서 뭐 전무시키고 뭐 재무 책임자 시키는데 뭐. 근데 한 가지 있으세요? 이상한 거는요. 뭐가 이상해요? 그 다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46.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 아들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사장으로 강등됐다가 네. 충남 아산공장으로 좌천됐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1%의 그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은 네. 어떻게 해서 재무 책임자인 CFO라던가 그리고 그냥 시시한 저 짐바브웨에 있는 법인도 아니고 다스 연 매출액의 4분의 1을 해당하는 중국 법인 대표로 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분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좌천되고 강등되는데 지분이 1%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 돈 있는데 편히 살고 올라가고. 싶어서 지방가 있겠다는데 뭘 결국 가지고 시비를 그것은 걸어요? 아까는 어쨌든 내 것이 아니라서 현물로 냈다고 주식으로 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쨌든 이 주식의 지분을 네, 실제로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지금 뭐 하여튼 한 가지 진실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저는 예. 사실 이렇게 승진했잖아요. 전무로도 예, 승진하고. 예, 예. 근데 사실 능력 있으면 승진시켜줘야죠. 아 그럼요. 요즘의 어떤 능력은 뭐죠? 요즘의 능력은 창의성이잖아요. 네, 예.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그런 감성에서 네. 저는 될성부른 떡잎이다라고 생각이 그럼 나는 내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회사를 넘길 수도 있죠. 왜? 그렇죠.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네. 히딩크 만날 때 생각나세요? 왜 이명박 시장 때 네. 히딩크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아들이 이 전무잖아요. 이시영 씨. 네. 당시 복장에 보니까 슬리퍼 찍찍 끌고 네. 그 복장 붉은 악마 복장 네, 네, 딱 하고 네. 와서 그 복장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창의성이 있었다.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아, 그럼요. 이정도 아, 실장이? 이렇게 크게 될 이야. 그 창의적인 어떤 마인드가 그때 딱 있었기 때문에 못마땅해서 이렇게 창의적이니까 CF까지도 이렇게 승진을 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부터 공과사를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아빠가 그거 한다고 사적으로 와서 사진 찍고 그게 얼마나 그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 품성이 인성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뭐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거나 정말로 이 내용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 프로에서도 탐사 프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갖췄냐라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안 갖췄는데 아니 일반 사람 같으면 아니면 대기업의 자식들이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디 잠깐 숨겨놓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왜 다스의 소유주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BBK 그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이 다스였어요. 그래서 그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5천 명이 넘는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스에 보상받지 못한 50억을 스위스 은행에서 계좌로 김경준 씨가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2011년인가 50억을 보내줬죠. 처음에 140억을 받았고 나중에 50억을 또 스위스 은행에 보내줬어요. 나중에 140억을 추정하겠습니다. 140을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MB 정부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 가지고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궁금한 게 이 분이 이 아들 이시영 씨가 이 다스에서 근무하기 전에 뭘 했는지가 궁금해요. 원래 뭐 하던 2010년 분인지가. 8월 과장으로 입사하기 전에. 예.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분은 정확히 원래 하시던 일이 뭡니까? 아니 BBK는 아는데 다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요약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잘못됐다고 하시는가 본데 글쎄요.
이 아들은 지난번에 아들 이름으로 저 내곡동 땅도 살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어떤 회사 다니다가 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아까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분의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주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식 없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이 과거에 그런 식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여기에 관여하시기 전에는 다른 특별한 활동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분을 갑작스럽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힌 이유가 사실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를 아까 우리 차명지 전 의원은 가족회사이기 때문이고 사실상 뭐 어떻게 저떻게 얘기돼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난 누구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거지. 내가 나는 모르고. 아니 아까는 전문가라면서 본인이 다 제일 잘한다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참 이걸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시죠. 자, 큰아버지가 갖고 있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외삼촌이 갖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 집에 자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자제들을 다 밀어내고 지분이 한 푼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중국의 알짜배기 해외 법인을 여러 곳에 대표를 하고 있고 본사에 닿습니다. 본사에 CFO 재무담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1년에 연매출이 2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CFO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딱 두 중에 한 개죠. 한 개는 정말로 재무의 달인이거나 재무의 달인. 그 달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뭐 지분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영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자신이 오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상의 오너와 같이 마찬가지인. 그래서 아들 이시영 씨가 이렇게 됐던 여기까지 어떤 배경은 뭐냐면은 재무의 달인 또는 내가 실질적인 오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전에는 그래서 재무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진짜 달인이 궁금하다고 맞는지 그러셨죠? 알아보겠습니다. 노예 변호사도 그 얘기하셨죠. 선진국은 뭔지 아세요? 정보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계 초인류 기업이었으면 느닷없이 이렇게 과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재무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정말 CFO로 엄청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걸 공개해 주세요. 그래야 자식 기르는 다른 아버지들이 그래 우리 자식보다 낫구나. 그러니까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 큰 회사에 취직도 안 되는 지금 이 세상에 더 커니 과장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국세청도 정보 공개하세요. 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수상 소감에서 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Make it easy. 쉽게 하려는 거 얘기를 쉽게. 자꾸만 감춰요. 감추기는. 왜 물납을 했는지 여기서 다 앉아가지고 다 궁금해하잖아요. 국세청 알잖아요. 그때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그랬다. 아닌데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걸 물납했다. 어떻게 10,000원 줄 쳐서 받았는지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 정보를 공개하세요. 나라 주인이 국세청이 아니에요. 국민이 궁금해서 도대체 매일 이 얘기를 뭐하러 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거. 네? 그렇잖아요. 참기 전에 얘기하셨나요? 아니 뭐 그렇게 한가로운 분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지금도 뭐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지난번에 바쁘시던데 요즘에 저 뭐죠? 블랙리스트 터지고 바쁜 걸로 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나머지고 터진 거 많아요 지금. 그다음 이곳은 더 이상 뭐 다스가 아니에요. 캐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지금. 이거 무슨 회사인지 이게 국가기관 맞아요? 국정원 얘기입니다. 거예요. 그 기획재정부 캠코가 지금 19.73% 3대 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라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린다는 거죠. 4대 주주는 MB의 고향 친구 김창대로 지분은 4.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그런데 북경과 문등과 강소와 닝보에 큰 해외 법인, 중국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MB 장남이 다 대표로 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10년 8월에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경영기획실장 겸 상무로 올라갑니다. 15년에는 바로 전무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올라가네요. 그리고 2017년 2월에 내부회계 총괄이사, 뭐 요즘 말로 CFO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서 본사 자금까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요 이상은 지금 일대 주주인데 이 아들은 M 부사장으로 강등했다. 그리고 충남 아산 공장으로 좌천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다스 지분 1%도 없는 이시영이 어떻게 다스 대표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중국 법인 대표죠.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큰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큰아버지 사랑 때문에 실제 주인은 MB라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는 1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정수로는 말이에요. 사돈끼리 동업하는 애가 그다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이가 16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그 아무리 사돈을 하더라도 그 동업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하고 처남 그리고 후보와 형님, 형님과 처남 요 세 개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사이는 뭐 척도할 길이 없죠.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은 업종을 같이 하면서 사업자 출입처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이입니다. 또 김재정 사장은 아마 이상은 회장님 연세 비슷한 형님이 공직자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성격이 또 좀 미안하게 좀 성격이 두 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님 같이 돼서 사돈이 아니라 형님 할 정도로 두 분이 어울려. 지분도 없어요. MB 장남은. 그리고 MB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스 재무 책임자의 이거 최고 경영 3대 최고 경영인에 들어가는 거죠. 요새는 이게 재무 책임자라는 게. 거기에 등극을 했다는 게 뭐 하여튼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전국 각지의 땅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댁 김재정 씨의 부인이 전국 각지의 땅 부자다. 그러니까 상속받았다 이거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다스 일대 주주였는데 왜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을까? 이 답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이 답을 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땅은 다 내 땅이다. 라던 김재정 부인.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납해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주식도 만만찮게 올랐고 괜찮은데 가지고 있으면. 다스는 회장은 MB 친형 이상은 지분 46.85%, 부회장은 MB 처남 김재정 지분 48.99%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는 바람에 2010년이죠. 네. 그런데 부인이 보유 주식을 승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19.73%를 내게 됩니다. 상속세로. 이걸 이제 주식으로 물납한 다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서 저보다는 사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상당히 더 친한 사이입니다. 저하고는 굉장히 좀 서먹서먹한 사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드리면은. 이 문제는 지금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하시는 거는 금물이고 불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영희 변호사는 이것도 뭐 무죄 추정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거니까. 예,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또 한 번 그 예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같은 식의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현금 같은 게 없을 때 대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1순위는 보통 국세청 이런 데에서는 압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것에. 현금 없으면 부동산.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뭐 주식 같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가증권은 항상 변동이 되고 실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서 잘 안 하죠. 그리고 물납으로 무언가를 상장된 회사 거면은 뭐 시세가 얼마다 금방 나오지만 비상장 주식은 특히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에게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하라 그러고 예. 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하라 그러는 건데 예.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물납을 하는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종 증여의 방법이나 신종 양도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특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지가 않고 제대로 이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팔았을 때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이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넘기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아주 싸게 대량 방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아, 높고요. 이거 말이 안 돼. 액면가는 10,000원인데. 그렇죠. 이거 원래 근데 당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당시 그런 50만 원 정도 평가가 나왔다는 거 그런 아니에요? 평가 같이 주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10,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세금을 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렇게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누구라도.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본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땅은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도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넘기고 싶었을 때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고 이제 이걸 여러 번 유찰을 시켜서 그 정말로 이것을 사서 본인이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그 주식을 소유하게끔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유찰